네, 오늘자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역 적자 미국은 호황, 흑자 한국은 불황, 비밀은 투자액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지난해 미국은 9,184억 달러의 무역 적자, 한국은 516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2.8% 성장하며 호황을 이어간 반면 한국 경제는 턱걸이인 2% 성장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역 흑자는 경제에 긍정적이고 무역 적자는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무역 수지는 총 저축과 총 투자의 차이로 결정되는데요. 저축이 많고 투자가 적으면 무역 흑자가 발생하지만 이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불황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면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저축률이 낮고 투자가 활발해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무역 흑자가 유지되고 있어서 경제 활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무역 적자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데요. 지속적인 적자는 산업 경쟁력 악화, 대외 부채 증가, 환율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역 흑자, 적자 단순한 수치보다 그 배경이 되는 투자와 소비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한동안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바로 딥시크 관련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과도 수집 논란을 빚은 중국 AI 챗봇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합니다. 딥시크가 특정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 및 보완 후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이용자 정보를 중국 바이트댄스와 공유하는 정황을 포착했고요.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제3사업자와의 통신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서 미흡한 부분이 포착이 됐고요. 이에 따라 딥시크 측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보완한 후에 재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딥시크는 이를 받아들여서 국내 앱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기업의 해외 운영은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특정 국가가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길 바란다며 한국의 조치를 견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조금은 암울한 소식인데요. 바로 건설업계 관련 소식입니다. 지방 건설사에 대출한 지방은행이 연체율 비상이 떴다고 합니다. 지방은행들이 건설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 부실화가 가속화되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대규모 부실 채권 정리에 나섰지만 부실 속도가 더 빨라서 대출 건정성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7일 발표된 지방은행 실적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42%에서 0.72%로 상승했으며 경남과 광주은행도 각각 0.45%, 0.53%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북은행은 1.09%를 기록하며 1%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북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만에 0.3%에서 1.4%로 급등했습니다. 또 광주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0.5%에서 1.1%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방은행들은 부실채권을 대규모 매각하면서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 증가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7만 173가구 중 76%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요. 청약 미달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그런 상황 때문에 지방은행들은 우량자산 중심 성장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요.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예보도 코인 실명 계좌 발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예금보험공사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인 계좌를 발급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금융부실 관련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회수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예보는 금융부실 연루자의 은닉자산을 찾아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가상자산은 현금화가 어려워서 회수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예금자 보호법 개정으로 예보가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다시 갖게 되면서 법인 계좌를 통한 직접 매각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이미 202개의 법인 계좌를 발급했으며 이에 따라 예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도 추가 발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법 집행기관에 법인 실명 계좌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예보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에 계좌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만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었지만 법인 계좌가 생기면 직접 매각이 가능해져서 채권 회수 절차가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관세 전쟁의 패닉 바잉, 원자재 값이 2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에 원자재를 비축하려는 패닉 바잉에 나서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는 올해 들어 7.92% 상승하며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구리는 15.8%, 주석은 12.31%, 알루미늄 3.43%, 철광석은 3.1% 상승했고요. 철광과 알루미늄을 비축하려는 수요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이 런던 대비 톤당 1,200달러나 높아지면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알루미늄 역시 가격이 연초 대비 49% 이상 오르는 등 시장 불안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변화에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S&P 500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해서 관세가 언급된 횟수는 전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기업들은 상품 가격 인상과 공급망 재편, 그리고 재고 비축 사업 등 사업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헬스케어 기업 캠뷰는 관세 대응 전담팀을 따로 구성하기도 했고요. 바코드 스캐너 업체 제브라 테크놀로지는 가격 인상과 공급망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캐나다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도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서 환해지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대응 전략과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전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정리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기사를 봤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내용이 나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